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박성재는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특검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얼마나 높은지 본인이 입증했는데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도 그랬습니다. 내란에서 주요 임무에 종사했고 또 내란을 선동했던 사람들인데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데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딴소리만 합니다. 내란 다음날 안전가옥에 모여 내란 대책을 논의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이상민뿐입니다. 이러다 이상민만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한 일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기억해야겠습니다. 남세진 판사, 박정호 판사, 그리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남 김지호. 네. 무슨 뜻입니까? 성남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 정치인입니다. 네, 성남의 지역 정치인이면서 중앙당의 대변인이시고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셨네요.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의 박수를. 예, 고맙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저도 뭐 이것저것 활동하고 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겸업. 네, 투자.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장용진 TV 아시죠? 장용진 TV의 대표시죠? 장용진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 살이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예. 비결은 그냥 마음고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 고생을 하세요? 글쎄 뭐 저는 요즘에 이 법조계만 보면 화가 나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이 설치는 걸 보면서 저 자식 때문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저는 한동훈 보면 열받거든요. 토론을 뭐 다른 사람하고 할 게 아니라 한동훈은 저하고 해야 됩니다 일단. 아니, 한동훈이 저한테 제안을 소송도 하나 졌잖아요 지금. 네. 아니 근데 한동훈이 좀 설쳐가지고 네네. 지금 검찰 적폐가 싹 다 정리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은 뭐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씨는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니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 그러니까 이제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 옛날 생각을 합니다. 아. 옛날 생각. 옛날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 옛날에 한때 잘 나갔을 때 윤석열과 함께 검찰을 장악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밑에 있던 그 친윤 검사, 친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 보수 언론과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을 잘못 본 거죠. 네. 2년 전, 3년 전, 4년 전 민주당이 아닙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이 항명 사태 때 처음부터 그렇게 나대고 뭐 설레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사실은 지금은 좀 이렇게 자제하고 몸을 낮추고 이럴 때인데 뭣도 모르고 나서다가 지금 큰 코 다치게 됐다. 오늘도 2명이나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기뻤습니다. 근데 아마 2명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 절차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일단 사표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표를 냈지만 아마 물러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이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검사장 또는 검찰 고위 간부라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했어요. 이는 징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성명서 발표했다고 하나같이 다 징계하고 심지어 감옥에 보내는 것들이 누굽니까? 검사들이잖아요. 지들은 그래놓고서는
공무원 노조 많은 분들 공무원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 가고 또 징계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검사들이거든요. 근데 지들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그럽니까? 자, 받을 거 다 받고 정산할 거 정산하고 가야 될 겁니다. 너무 행복한 방송이 질문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말씀해 주셔서 그럼 임세연 부대변인 네. 검사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네. 이 우연의 일치인지 공교롭게도 그런 건지 국힘의 주장하고 굉장히 같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뭐랄까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정치검사라고 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재부 산하의 통계청 직원들이 이렇게 집단 항명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부 밑에 있는 그 산림청 직원들이 이런 적 있어요? 법무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청 검사들만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겁니다. 대놓고. 아니 그런 직원, 그런 공무원들 있으면 바로 면직, 파면, 징계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믿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집단 항명하고 성명서 내고 저렇게 돌출 행동들을 하냐. 여기는 또 옷 벗고 나가면 전관 변호사로 더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벌어요? 뭐 소위 말하면 김앤장 같은 데 가서 검사장급 정도. 검사장쯤 했으면 기본 단위가 억이죠. 그렇죠. 없죠. 기본 단위가 억이라는 얘기니까 그 계산을 할 때 1억을 단위로 5억 뭘 보통 우리가 수임료를 하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기는 1억, 2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번에 한학자 통일부 총재가 본인 수사 안 받고 구속 안 되면 그냥 성공보수 10억. 네. 재판에 이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 저기 출석 안 하고 저기 구속 안 당하면 성공보수 10억 주겠다. 그러려고 다 정관 쓰고 정관들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가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자들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면 사실은 검찰 예산과 검찰 인력도 많이 투입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뭐 사건 기록만 20만 장에 정말 엄청난 검사들과 검찰 인력들이 투입됐는데 쥐들이 무능해서 재판에서 진 거 아닙니까? 아니 추징금을 그냥 쥐들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한 수사 네네. 결과는 대부분 인용이 됐고 2차 수사팀이 엉뚱하게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허가하는 그 과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정린용 이자들하고 결탁돼서 한 거고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자기 자본 3억 5천만 원으로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수조 원의 그런 도시개발 그 사업비를 대출받아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 5천만 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돈을 몰아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수사했습니까?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없는 죄 만드느라고 증언 조작하고 배가른다 협박하고 녹취록 조작하고 그 짓 하다가 지금 이 재판에서 개망신 당하고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나 이거예요. 하다못해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당대표 될 때 유동규한테 유튜브에서 면접 보고 당대표 됐습니다. 그리고 남욱 서초동 낭인으로 맨날 기자들하고 노래방 다닐 때 누구 오더 받았습니까? 그 친윤 검사들 오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을 뭐 민주당이 지켜준다고요? 지네들이 수사하고 재판 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재판 2심하면 수십억에 그럼 재판 비용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책임질까? 이 재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강백신 친윤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죠. 본인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재판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대통령하고 민주당에 다 뒤집어 씌워? 저는 이거 질적으로 아주 악질적이다. 근데 그렇게 악질적으로 구는 까닭은 뭐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서 하나의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자 이런 정치적 노림수예요? 일단 지금 섞여 있나요?
검찰은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일 겁니다. 아, 위기 상황. 왜냐 네. 지금 대장동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게 재판에서 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거대한 조작극이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남욱의 배를 가른다는 얘기를 해서 남욱의 진술에서 조작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동안 그 대장동 그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됐던 게 그 녹취록이지 않습니까? 예. 그 녹취록 역시 알고 봤더니 조작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녹취록도 조작, 그다음에 그 남욱의 진술도 조작.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유동규 하나뿐인데 유동규 진술조차도 조작극이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대장동은 조작으로 만들어진 그 수사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해 위증이거나 또는 이렇게 그 무고죄거나 또는 뭐 직권남용도 직권남용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될 개 겁니다. 할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대적으로 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뭐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재명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나한테 내가 오히려 뒤집어 썼다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불리하면 프레임을 바꿔버려요. 아시다시피 왜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검언 유착 사건 터지니까 나중에 그걸 뭘로 바꿉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의 조작극이다. 민주당과 제보자 X가 조작을 한 거다는 식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검찰이 늘 쓰는 방법에 불리하면은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장영진 있습니다. 기자 말씀에 의하면 검찰은 익히 예상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검찰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정치 검사들이 근데 이제 대응, 정권 차원 또는 여당 차원의 대응이 문제가 될 텐데 여태까지 보던 대응하고 좀 달라요? 임세현 부대변인 그렇죠? 네, 이번에는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동안 어영부영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만만하게 보고 네. 마치 우리한테 안 하겠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 쟤네들은 하는 마음에 지금 막 저렇게 집단 난동을 부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검찰 이렇게 비리가 있고 조작 검사했고 강압 수사했던 이런 검찰들 낱낱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밝힌 다음에 적절한 징계 포함해서 앞으로 전관 변호사도 못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어떠한 조치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요. 검찰도 이번에 사실 목숨 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날은 더 갔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아직도 이런 살아남으려는 이런 발악을 끊이지 않는 것은 이번 가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 언젠가 또 끝나겠지. 저러다가 말겠지. 말만 하고 말겠지.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때 지방선거에 몰입하는 동안 검찰 개혁은 신경도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아직도 검찰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검찰이 지금 지난번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얘네들이 이제 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요 시기 또는 이낙연 당대표 요 시기에 개혁을 할 것 같이 해놓고는 막상 선거 시절이 되면은 선거 이후로 미루자라는 거 해서 개혁이 중단된 사례 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구호는 검수완박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무적으로 안 그렇거나 네. 또 주요 선거가 있으면 짐째 뒤를 물러서 그렇지. 지금 뭐 당장 이거 선거할 때인데 이거 얘기할 때냐? 논란 검찰, 일으키지 그쵸? 마라. 네. 검찰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 얘기할 때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6월달에 지방선거니까. 그 지방선거 앞두고 검찰 개혁 얘기에 쑥 들어갈 것이고 그 사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장동 사건이고 뭐고 다시 뒤집어 놓으면 그 나중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시 검찰 개혁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다. 그러면 내년 9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1년의 지금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 지키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그거에 대한 희생양을 정치권에서 찾는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사람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요?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수사를 해왔고 이런 정치 검사에서 희생양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 기법은 우리 살아있다. 자신 있다. 저것들은 너네들 집권 해봤자 그래봤자 5년인데 우리는 수십 년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 뭐 제가 들은 얘기로 막 다음은 김민석이다. 이렇게까지 특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그 정도 날려야 폼 난다. 네, 국무총리니까. 그 정도 네. 날려서 희생양을 만들어야 우리의 그
수사권, 기소권을 다 유지할 수 있다. 쟤네들을 날리고 나면 쟤네가 무슨 힘이 생기겠냐. 동력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일종의 상수잖아요. 검찰은 늘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뭡니까? 검찰하고는 어떤 상황이 와도 손잡지 않는다? 솔직히 진짜 이게 무슨 천운인가 이런 천운이에요. 생각이 나요. 제가 진짜 지난 5개월 동안 그 인적 청산이 안 되는 모습들 그 3개 특검이 돌아가면서 수사를 하는데 검사들은 뭐 없어요 수사가. 아니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계엄에 참가한 그 군인들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해야죠. 그런데 검사들이 없어요. 네네. 아니 윤석열 정부의 주조연 엑스트라까지 다 해먹은 게 검사들인데 어떻게 검사들만 싹 거기서 빠지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인적 청산도 한 40-50명씩은 그만둔 거거든요. 검찰 고위인정을. 이걸로는 택도 없다. 한 150에서 200명 정도는 나가야 이제 그동안 겹격이 쌓였던 검찰 적폐가 어느 정도 인적 청산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항소포기로 뭔가 우리 그 검찰총장 대행 이름이 뭐죠? 구자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가신 분? 노만석 검찰총장이 검찰 차장이 뭔가 좀 이렇게 어수룩해 보이면서 뭐 엉거주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이 검사들이 우리가 지금 검사장들도 다 인사로 지금 승진을 시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5-6년간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이 고위직에 승진시킬 만한 사람들이 전부 친윤 검사들로 된 거예요. 그 5-6년 동안. 그런데 이 친윤 검사들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항명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국은 노만석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노만석도 친윤 검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우리 민주정부가 놓치면 안 된다. 이 검사장들, 지청장들 그리고 이 프로스의 글을 쓰는 그 49명의 검사들, 49명의 난이죠. 이 사람들도 소개를 시켜버려야 돼 완전히. 이 검찰청의 자리를 못 잡게 진짜 소개를 해. 이 자들을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정리 못하면 제2의 정말 검난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럽고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임기를 계속할수록 큰 부담을 한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 저는 인사조치뿐 아니라 대장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각종 사건 조작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3개 특검이 끝날 시점에 새롭게 조작검사,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노점수님 구독자님이 빈틈을 보이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장용진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새로운 얼굴이죠. 아니 뭐 그전에도 봤던 얼굴이지만 검찰의 새 얼굴이 나왔습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고 가시죠. 검사장 평검사 전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만나 뵙고 갑니다. 예. 장관님께서 어떤 말씀 좀 하셨어요?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누셨는데. 웃네요. 뭐 저 웃음의 의미는 모르겠는데 일단 인사 포인트 중에 하나.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대검 차장만 임명하는 거 이거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검찰청은 폐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해봤자 내년 9월이면 끝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검찰총장 새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명백히 한 겁니다. 이거는 검찰청 살아날 길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과거에 그 검찰의 저항은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됐는데 이번만큼은 왜 다르냐? 왜 이번엔 좀 더 정부의 대응이 다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많이 당했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네. 예, 검찰에서 뭐라고가 빈정되느냐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조국 장관 그렇게 온 가족이 이게 정말 도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 당해봤느냐? 다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결국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검찰을 제대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 당한다라는 걸 이미 우리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번에 그대로 이번에 그 녹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다. 아니, 전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장 기자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정신 차리지 못했달까? 그래서 네. 검사들한테 질질 멱살 잡아서 끌려 다니는 국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오, 자식들 좋다. 1,000원이다. 한번 붙어보자. 이거는 변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 당하면 그건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동안 아. 검찰에게 계속 당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정부에서는 최대한 검찰도 존중해주고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해왔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고 만만하게 상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우리 수많은 시민들께서 또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요구에 답을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단호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까지 막 끌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몇 가지 전술을 구사하고 희생양도 만들고 이러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알았잖아요. 지금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알았으니까 예전에 계엄 일으킬 거다 계속 얘기하는데 계엄 일으켰잖아요. 아마도 지금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잘하는 게 뭐예요? 피해자 가해자를 확 바꿔버립니다. 네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잘못해서 본인들이 그 항소 안 한 것 같고 괜히 피해자 뒤바뀌어서 본인들이 마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이랑 똑같잖아요. 김학의가 불법적으로 그 성접대 받고 그런 화면까지 김학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하니까 이걸 출국 금지 사건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도 뒤바뀌어요. 이런 수법을 우리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죠. 만반의 준비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 내부에서 쓸데없는 잡소리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잘못한 건 검찰이에요. 우리 네네.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건데 괜히 우리가 자성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또는 검찰의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좀 한 발 물러서자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뭐 이상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그 다선 의원 중에 네.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뭐 자성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잠시 지금 시끄러우니까 여기 잠시 다독이고 가자 뭐 소나기 올 때는 피하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무르게 대응을 해서 검찰한테 빌미를 제공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주 큰 좀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변화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이를테면 지금 검찰청 없어진 다음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라는 분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는 좀 들어간 것 같고 약간 민주당도 전열이 일치단결, 일사불란, 무슨 확거부동 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제도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네. 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부터 2025년 6월 정권이 바뀌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을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정치 검찰 단죄를 위한 숙성의 시간으로 보냈다. 그 3년 동안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이 검찰의 악행과 그 수법들 그리고 그 인적 자원들의 이름들 이것을 언론과 어떤 기자회견 또 고발 토론회도 많이 토론회 하셨고. 이런 걸로 네. 정말 아니 우리 오창익 사회자님도 그 토론회 정말 많이 나와서 이 검찰들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횡포를 보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면피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꾸준하고 정말 가열차게 열심히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제가 금요일날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토요일날 지역에 있을 때 논평 썼습니다. 학명 검사들 처단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일요일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랑 같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같이 위원으로 활동했어요. 야당 시절에.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흡이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일요일날 기자간담회하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들 수법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하고 3년 동안 알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
너를 알고 나를 알고 검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요상한 짓들과 보수 언론과 짜고 하는 그 뒤집어 시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항명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번에 우리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임세훈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일종의 예방 주사도 되겠네요. 이를테면 검찰이 뭐 들고 나오면 아이 저 X들 저거 요런 꼼수야.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하면 검사가 필드에서 뛰겠다는 거네 정치판에서 라는 국민적 여론도 이미 형성돼 있고 또 형성해 나갈 수 있네요. 좋은 작전 같은데요. 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진용이 갖춰져 있다는 그리고 거. 그런 게 있어요. 네. 검사라는 직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주 낮아졌어요. 맞아요. 신뢰도 하면 꼴찌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검사라 그러면 그냥 무서운 사람, 피해야 되는 사람, 공포감과 경외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저 맨날 어디 룸사롱이나 다니고 접대나 받고 죄 지어도 벌 안 받고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쟁이들, 뻔뻔한 인간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사회에서는 당할 놈들이 당한다 이런 인식이 좀 퍼져 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윤석열이 참 큰 일을 했어요. 네. 정의로운 검사라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예, 정의로운 검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저 자식은 원래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그냥 조금 미친놈이었구나. 제정신이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 피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저거 좀 깐족이구나. 입만 깔 뿐이고 실제 그리고 한동훈한테 제일 큰 문제는 솔루션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깐족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꼬투리 잡는 것밖에 없는데 뭔가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 몇 번에는 써먹을 수가 있는데 계속 쓰면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알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검찰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뭐 여기 친검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뭐 검찰 편을 들어주더라도 먹히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화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이번에 국민들이 좀 안 게 있어요. 49명의 검사들이 2%의 글을 썼잖아요. 네. 보수 언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2,200명 검사들이 뭐 난리 났다. 그리고 조선일보 검찰이 다 일면에 뒤집었다. 뭐 7,800억 원 날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짰잖아요. 다 뻥이잖아요. 다 뻥이죠. 보수 언론과 정치 검사들이 짜고 치는 고소도 정말 그거 아닙니까? 뭐가 난리가 납니까? 일반 형사부에서 일하는 검사들 지금도 밤새워가면서 일합니다. 아주 소수의 특수부 검사들, 혜택받은 검사들, 고위직을 독식하는 검사들이 이 짓거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한테 조폭이라는 둥, 법무부 장관이 뭐 근거 없는 외압을 그냥 했다는 둥. 아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그게 외압입니까? 아니 말 끝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네들끼리 항소를 하든 말든 결정하면 되지. 그걸 왜 법무부 장관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렇죠. 신중하게. 여의도 가서 물어보세요. 정성호 장관이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거짓말을 할 거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지들이 판단했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충 판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고 말하지. 그럼 당연히 언론적인 이야기를 한 걸 그걸 그렇게 프레임 전환해서 받아들이니까 그게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고요. 우리가 갑자기 불을 저녁에 탁 키면은 바퀴벌레가 싹 없어지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랬던 정치검사들이 숨어 있다가 저는 2%쓰는 뭐는 글 쓰는 사람 이제 커밍아웃 한 겁니다. 네. 손들고 나예요. 내가 정치검사예요. 내가 찐윤검사예요. 라고 손들고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저는 검사들이 이것도 문제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지금까지 언제는 우리 말을 들었느냐고요. 법무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지들이 언제 민주정부 말을 들었냐고요. 하지 마라 그런다고 지들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왜 뒤집어 씌웁니까? 아니 근데 제가 조금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사건이 터지고 토요일 날 집단 항명한 검사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까지는 집단 항명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둘 이상이면 집단은 맞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몇몇만 했는데 네. 제가 일요일 날 이자들이 혹시 또 집단 항명을 안 안 하면 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검찰을 믿으세요. 아니 여태까지 롤로 보면 분명히 하거든. 그럼요. 그랬더니
야, 이자들이 대담하게 검사장들이 집단항명을 하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사실 그동안 검찰과 싸우면서 저자들의 행태를 분석했던 게 딱 들어맞는구나. 네, 앞으로 정부 여당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동안 반복적으로 당했던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이분 한번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인데요. 한번 얼굴부터 보시죠. 국민의힘이 여의도라는 섬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하고 도대체 연대를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내부에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특검의 인권 탄압,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 탄압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체제 전복과 관련되어 있으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거에 반대하는,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되는 모든 우파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황교안이 됐다. 우리는 황교안이다라는 말을 정말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임세영 부대변인 무슨 뜻이에요? 그거 대선 불복이죠. 대선 불복이죠. 체제 교란 맞죠? 예. 황교안이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게 다 부정선거잖아요. 그 대선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이 어떤 사람이에요?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 관련해서도 옹호했고 심지어 그 관련자들을 변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가 이 체제의 유지가 보수의 가치인데 완전 흐트러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을 흔들었던 세력들을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야당이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하면서 그걸 같이 동조합니까? 대표 자격이 없다 보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의 스탠스 계속 가져가면 좋아요, 사실. 국민들이 저 지지하겠냐고 저 상황을 보고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지금 이미 내란 정당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복하기가 불가능한데 저렇게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저 짓거리를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도 언젠가는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길을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황교안이다라는 슬로건을 외쳤다라고 설명하지만 망하는 길이다. 네. 네. 근데 지금 국힘당에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 뭐 전광훈이든 전한길이든 이런 사람들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끔 만들죠. 근데 서서히 지금 국민들 소위 말하는 그 보수라는 사람들도 국힘당에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거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국힘당의 지금 당직자들에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눈앞에서 저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앞에 자기 시야를 사로잡는 거는 그 아스팔트 이런 사람들만 그렇죠. 잔뜩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뛰입니까? 네.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끌고 오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윤석열을 다시 모셔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어게인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정치인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네.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분위기 저는 파악. 지금 도대체 네, 김지호 어록 나왔습니다. 정치는 다른 거 제쳐두고 분위기 파악을 해야 아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 기로에 있다. 뭐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 기로에 있다. 하다못해 한동훈 전 대표가 구속 기로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한동훈이다. 내가 송원석이다. 그렇죠. 내가 김도읍이다. 내가 추경호다. 뭐 이런 해도 거.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그 이재명 정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윤석열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야당 상징적인 인물도 다 잡아가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근데 황교안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 당도 아닌데 왜 내가 황교안이어야 돼. 많은 친한계 한동훈계 패널들이나 의원들이 저는 황교안 아닌데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정이 그쯤 됐으면
내가 이 사항이 초반 터졌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막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좀 어떤 강한 발언을 할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장애 집회를 했을 때 세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황교안이다. 말실수를 했다.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것은 모두 다 계획된 얘기이며 저를 믿고 저를 비판하는 것을 이 얼마나 찌질한 변명입니까? 뭐가 계획돼요? 분위기 파악 못한 거지. 흥분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랑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뭔가 경쟁하면서 이것을 비판하다 보니까 둘 다 지금 오바를 하고 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 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다른 당이 있어요. 네, 무슨 당이 개혁 있더라고요. 머시기 네. 뭐 해가지고 무슨 당이 있는데 저 해당행위 아닙니까? 당 대표가 그렇죠. 남의 당에 있는 대표한테 내가 황교안이라는 거 해당행위 아니에요? 스스로? 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선거 운동을 그렇게 하고 네. 불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해당행위 다른 당을 옹호해 주니까 지금 하여튼 황당합니다. 장동혁 씨도 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카메라 앞에서 그래도 익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약간 분위기 파악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분도 만나고 오시죠. 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 징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불의에는 방패를 씌우는 현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네, 신동욱이군요. 뭘 이렇게 드시나? 저 사람이 카메라 앞에 많이 섰던 사람이라며 무슨 언론사 뭐였다며요? TV조선. 네. 아, 그 몰라. SBS TV조선 가셨고, 안 예. 봐서. 아. 근데 이제 근데 저렇게 카메라가 많은 데서 저러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저 당의 수준이 저 정도인 수준? 거예요. 저렇게 저런 뭐 소위 말해서 진심으로 저 행위를 한다면 저렇게 뭐 껌 씹고 뭐 과자 씹고 할 수가 없죠. 진심으로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한다면. 그렇죠. 진짜 야당 진짜로 탄압이 예, 있다면. 네. 있다면 그래서 예를 치가 들면 떨리죠. 저희 뭐 야당일 때 윤석열의 그 아주 무도한 정치, 무도한 국정 운영,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죽이려 했던 여러 시도들에 저희는 진심으로 가가지고 정말 항변했거든요. 네네. 그럴 때 무슨 껌을 씹습니까? 근데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오라니까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때 끼어가지고 저기 박용진 의원 그 당시에 그때 행사 잘못 열었다가 그때 엄청나게 욕 먹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때 단식하고 예, 계실 예. 때 바로 그 근처에서 뭐 저기 아마 오래 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하던데 무슨 저기 아마 먹는 행사 같이 먹는 열렸던 것 행사였어요.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야단 맞았거든요. 악의는 아니었는데 뭐 악의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시기가 묘했죠. 대표가 시기가, 예. 단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저런 짓을 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자신들의 행위가 정말 마음에서 끌어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요거는 이렇게 한다라고 뭐 어떤 뭐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수사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러고 있는 까닭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방선거 때 뭔가 국면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지금 안 통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뭐예요 이게 정체가? 일종의 민주당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네네. 민주당이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되고 뭔가 수사가 진행되면은 이제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로텐돌에서도 집회하고 야외 계단에서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장애 집회를 하면서 뭔가 진보 진영을 뭉치게 하고 결국은 그 핵을 통해서 탄핵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당처럼 저런 모습을 좀 롤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계엄할지 안 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이고. 그랬잖아. 이게 그게 맞는 상황에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잖아. 그럼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보십시오. 누가 봐도 해외 순방 다녀오죠. 그다음에 에이펙 성공시켰죠. 에이펙 갔다 온 다음에 뭐해? 막
몸도 안 좋은데 가갖고 또 경기 북부 막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다 민원 받아줬고 어제는 장도에 오르기 전에 재벌 총수들도 만나대. 예, 이게 누가 봐도 야 대통령은 진짜 좀 열심히 한다. 정말 대통령 뽑기 잘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저런 사람이면 뭔가 전략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똑같다. 아이고. 근데 윤석열이라 생각하고 그럼 우린 민주당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밸런스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국힘당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딴에는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정말 내치를 잘하셨어요. 외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한테 물려가지고 결국에는 정권을 빼앗겼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검사들한테 정치적으로 물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겁니다. 자, 검사들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이 내치를 잘하고 외교의 성과를 보이면 뭐해? 우리가 시비 걸어가지고 다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게 먹힐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그게 안 먹힐 정도로 만약에 윤석열이 저 깽판을 안 쳤더라면 아마 또 먹혔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무도한 짓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검사들이 저렇게 무능하고 무도하다는 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좀 약간 겁난다 또는 긴장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이를테면 대장동 1심 나왔을 때 KBS 9시 뉴스 톱 기사가 뭐냐면 대장동을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자의 멘트가 판결문이 700 몇 쪽인데 390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나왔다고 문장이 끝나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그거는 이재명이 문제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일 것 같지 않아요라고 막 몰아가기잖아요.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중동만이 아니라 YTN, 뭐 KBS 그래서 언론 지형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도 큰 변화를 겪지 않는 것이 언론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친검 언론이라고 지목된 몇몇 언론이 있어요. 네. 몇몇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좀 그들은 거명 좀 해주세요. 여전히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걸어 다녀요. 어디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친검 언론으로 유명한 데는 SBS였어요. SBS가 SBS 법조팀들이 그 어디 못지않을 정도로 조선일보 못지않을 정도로 친검 언론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경향이었어요. 경향. 경향신문이 지금은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조선일보로 가면서 또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가요? 그렇죠. 그 유익원이라는 친구가 원래 경향에 있다가 조선일보로 갔는데 그 친구가 그걸로 옮겨가면서 분위기가 또 경향신문이 또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또 친검 언론으로 지목된 건 사실은 한겨레예요. 한겨레 그 몇몇 그 기자들이 되게 그 친검 언론이라고 지목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고 있다가 터진 게 그때 석진환 씨 사태가 터지면서 대장동에서 김만배한테 몇 억을 받았다는 그 난리까지 터진 겁니다. 그렇게 되게 계산해 보면은 사실 근데 지금 그때만큼은 근데 그렇게 드러나진 않으나 지금도 그런 그 친검 언론의 행태는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조중동만 얘기하는데 조중동 외에 기본적으로 친검 언론이라고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공중파에도 있고 종편에 엄청 많고 진보 언론에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스픽스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종의 전선에 있고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검사들의 난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운동장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스픽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이 방송도 주변 분들에게 좀 권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란 이후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긴장을 풀면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서울시장이라도 민주당이 다 이기고 지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힘에서는 봐라 이러면서 막 검사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언론하고
어마어마한 공세가 지금도 이런 정도인데 에이펙 성공하고 대통령이 순방 나가고 지지율 60%가 넘어도 이 정도니까 하여튼 긴장 늦추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정말 이 사람은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인지 일단 한번 보시죠.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도 진짜 대가리 꽃받친 게 왜 그럼 김예지를 공천을 했을까. 한동훈이 당대표실 들어갈 때 김예지가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김예지 에스코트 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강남좌파 특유의 따뜻해 보인다. 그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혜진은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공천 준 거고요. 어떻게 이게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라고 하는 혜택을 2번이나 받았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죠. 그런 공천을 한 게 누구다? 한동훈. 일단 못 듣겠어. 저게 사람의 말이었는데 정리. 박민영 아시죠?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박민영부터 한번. 원래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토론 배틀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준석계처럼 활동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당직자가 아니라 대변인으로 이제 공개 나이가 어려요. 네네.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준석하고 몰려다니지 어느 순간 용산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친윤이 됐더라고요. 대통령실의 대변인 같은 걸 했습니다. 행정관 같은 거 한 것 행정관 같아요. 네. 그러다가 계엄 터지기 직전에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당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나이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에 연패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고 그 원인을 이 정치 결사적인 국민의힘이 왜 분열돼 있나. 당론을 세우면 거기에 다 따라야지. 왜 각기 딴 목소리를 얘기하나. 이제 그것에 과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당론 안 따르면 다 배신, 배반, 이 분사파처럼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국회 본청에서 김예지 의원을 보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본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에요. 이게 좀 처음엔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낯설죠. 자꾸 이렇게 저분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구나. 이 자신의 모습을 과감 없이 대중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장애인이 낯선 게 아니다.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용기고 정말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본받아야겠구나. 좀 잘해드리고 싶다. 이게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사람한테 막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종의 폭력이야. 일종 그냥 폭력이에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고 저 눈 빼고 뭐야 저 사람 이러면 이런 말 정말 어린 친구라서 하고 싶지 않아요. 너가 만약 눈이 장애가 있다면 그런 말을 들으면 네. 왜 그 대가리 꽃밭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들어봐. 대가리 꽃밭.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없다는 말을 젊은 층들이 꽃밭 같다, 꽃 그래요? 꽂았다, 뭐 이런. 대체 꽃 꽂았다, 이제 바보다, 약간 미쳤다, 뭐 이런 거죠. 자기가 바본데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장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저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친구 93년생이거든요. 93년생, 93년생이고 뭐 어릴 때 그러니까 적절한 뭐 사회 활동 한번 잘 못 해보고 안 해보고 당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정치권에서 정치 물을 먹은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다가 대통령실도 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점도 깨닫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괜히 정치권에 와서 기웃거리다 보니까 아주 다른 내가 뭐가 된 듯이 마치 무슨 완장 찬 듯이 뭐 그런 생각 갖고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고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인성교육을 좀 먼저 받으시고 사람이 되라.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다음 저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비대로 국회의원 됐어야 되는데 김혜지 의원 같은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가 밀렸다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죠, 저 아닙니다. 양반은. 그냥 대변인. 그냥 뭐 청년 쪽 이제 몫으로 된 대변인인데 아니 그
비례 할당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저런 말 못하는 거죠. 장애우에 대한 비례성을 위해서 그렇게 비례 대표를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민주당에는 또 서미아 의원이라고 그분도 좀 네. 예, 눈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의미,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권 그거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보여줘라 해서 그 본인 자체가 그냥 의미인 거예요. 그럼요. 의원들이. 네. 근데 그런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니 본인이 그래서 정치권에 있다. 국힘에서도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숫자로는 너무 적은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없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탈북민의 목소리도 의정 활동에 반영되는 게 좋다 해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번에 와 계신 분은 너무 독특하긴 하지만 매번 모시는 분들이 독특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뜻 자체를 민주당에서 뭐 왜 탈북자를 공천 줬냐 하면서 누가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아니 이제 그 어찌 됐든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게 그냥 국민의힘 문제가 이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게 그래도 청년 정치인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인증한 거예요. 어디 내놔도 네, 부족한 네, 점이 없고 우리 당의 얼굴이다 하면서 인증 패널이라고 저렇게 대변인으로 올려놓고 그런 사람이 이게 그리고 막 표현이나 이런 게 보면요 김예지 의원에 대한 폭력이에요. 아, 그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네네네. 이제 그 혐오, 폭력 이건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당의 얼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당 같았으면 바로 따면이야. 우리 정치권이 아니, 우리는요. 잠깐 일단 당 대변인에서 잘리죠. 예. 그다음에 당적은 어때요? 당적도 제거될 당적도 거예요. 윤리 바로 윤리 행위예요. 집에 가게 예. 모든 걸 내려놓고 집에 가. 우리는 발도 못 붙입니다. 아니, 발부도 못 비슷한 붙이는 게 얘기라도 못 해요, 저. 말도 못 붙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 얘기를 말해 민주당에서 누가 했었어 봐. 네. 민주당 벌써 작살 났어요. 벌써 아, 언론이 언론에 가만 놔뒀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네, 뭐 이런저런 뭐 온갖 뭐 비난 다 나왔을 거고 비슷한 과거 사례 뭐 비슷하지도 않은데 비슷한 것처럼 갖다 붙여가지고 다 털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론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 있으면 저 사람 진짜 어이구 만약에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그렇게 하셨다 봐. 오늘 김지호 대변인은 그런 말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계세요? 그분 지구에 여기 아마 지구에 없어. 저는 아마 거의 믹서기에서 가루돼 있었을 겁니다. 네. 저런 말 했었으면. 네, 맞아요. 그게 맞죠.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성, 여성에게 또 뭐 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이거 다 조심해. 어른이 어린이에게 그렇죠? 또는 뭐 중년이나 장년이 어르신들에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기본을 이렇게 깨버린 왜 아니 그러니까 뭐 마비됐나 봐요. 이렇게. 자신이 뭔가를 얻고 싶은데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얻었다. 아까 말씀하신 피해의식 같은 아니 게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만 욕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 극단적인 적개심.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당이라는 게 정치 결사체 동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치 결사체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걸 단순히 저 박민영 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 이들의 시각과 거의 일치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갈라지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공천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의 공천을 잘 씹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래서 한동훈의 공천을 씹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시각이 윤석열, 김건희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네네. 아니겠나. 그럼 이 사람도 내일 모레 되면 한동훈 보고 빨갱이라고 부르겠네요? 벌써 대가리 꽃밭이나 뭐. 빨갱이는 대가리 처음 들어봤어요. 꽃밭입니까? 대가리 꽃밭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리고 저는 머리에 꽃 꽂았다 이랬다면 좋은 뜻 아닐까요? 근데 저 예쁘다 이런 대가리 거 꽃밭 아닌가? 저 말이 저 상당히 그 비하적인 표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런 얘기를 저는 시장통 깡패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 쓰는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걸 이제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미친 게 아닌가 그런 네. 오늘 보내드리는 싱크 동영상은 참 못마땅한 사람들만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한 명만 더 얼굴 보고 오시죠.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그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총리께서 말씀하시가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일단 저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좀 재판을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상목 씨 얼굴 오랜만에 보는데 여전히 뻔한 그냥 자기 변명만 하는 거죠. 네.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아마 뭐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안도, 그래서 네. 그러면서 웬만하면 저 자리에 나 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번에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분도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그동안 위증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뭐 3번으로 접혀져 있는 걸 받았고 뭐 자기는 보지도 못했다. 근데 봤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거짓말했고요.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입장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중요한 얘기 잠시 나왔는데 그 대행 체제를 계속 끌고 가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최상목이 제대로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도 집중적인 좀 그 조사나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계속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번에 접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CCTV 영상에서는 종이가 펴진 채로 받았고 오늘 또 공개된 거에서는 심지어 거기에 형광펜으로 줄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상목이 거짓말로 일관했던 모든 것과 사실관계는 굉장히 배치되고 그 점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이 말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취지로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최상목도 F4 회의라던가 이런 부분도 개최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반드시 내란 공범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도 전환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극복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긴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인물 한 사람 만나고 오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제가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서울 시민으로서 같은 오씨로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또 사고가 났어요. 한강버스. 이쯤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반복적이고. 심각하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80명이 50분 동안인가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민주당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한강버스 운행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맨날 사고 나니까 이슈도 되고. 그러면 민주당 나쁘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요. 물속에 3분, 5분만 있어도 사망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같이 겨울철에 바람 쐬는 분들은요. 또 빠지잖아요. 저체온증으로 또 사망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런 작은 사건들이 있다가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그랬죠. 예. 아니 이태원 참사도 이태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돌아가시지 누가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또 수상해 이게 그냥 도로도 아니잖아요. 수상해서 저렇게 하는 저러한 대중 정말 다량의 사람을 운송하는 저런 운송수단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정말 이게 검증을 해서 어떠한 염려도 없을 때 운행하는 거지. 저렇게 뭐 하면 그냥 막 정전 일어나고 뭐 너더 부러지고 그냥 배가 그냥 저기 저기 선착장 바다 위에 떠 있고 이러면요. 저는 정말 걱정돼서 그런 우리 김민석 총리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했더니 정치권이 왜 나서냐, 총리가 왜 나서냐. 아니 인명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총리가 나서야지. 그럼 그걸 보고 그냥 가만 구경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안전에 관한 문제다. 이 부분 빨리 즉시 시정해야 된다. 아니 한강버스를 주도했고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나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날 금요일 저녁인가요? 토요일 날 저녁에 다행히 어떠한 인명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 그러니까, 거지. 다행이죠. 정말 한 분이라도 만약에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좀 개선하고 시정하고 웬만하면 중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왜 정치 공세입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오세훈 시장님한테. 오세훈 시장님이 이 운행 시행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저거 타고 출근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제가 안전성 인정해 볼게요. 본인도 안 탈걸요? 본인도?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뭐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무슨 정책에 대안이 있다거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좀 튀어보려는 듯한, 튀어보고 뭔가 치적을 남기는 듯한 그런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책임 추궁이 들어오면은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회피의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정치 공세의 운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늘 본인이 쓰던 그런 수법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책임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서울 시민의 안전, 서울 시민의 생명, 서울 시민의 행복을. 네. 그런데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도망가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왜 어느 분들이 저를 뽑았는지 저는 뽑으신 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그건 들어요. 뭐 윤석열 정권 초기니까 사실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근데 오세훈 씨는 지금 왜 한강버스를 중단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 네. 청계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과 나를 등치시켜야 되는데 큰 업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강버스였던 거죠. 그럼 이제 준비를 잘 해서 하면 되는데 또 준비 과정은 각종 비리 의혹과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될 때 뭐 깨끗한 정치인, 오세훈 정치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전에 환경운동도 했어요. 오세훈 정숙물 씨가. 네. 해가지고 막 정수기 선전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정치인을 플레이밍으로 했는데 그동안 명태균 같은 사기꾼들과 올려 다니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인물, 썩은 물, 더러운 물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요새는 위험한 물이다. 오세이도는 위험한 물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중단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뭐 선착장 일부에서만 네, 중단을 네. 해놨는데 저 상류 쪽에. 네. 그게 뭐 한 반 절반 이상이 중단되면 아예 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에서 그 질문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한테 그게 그러면 이게 교통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이럽니다. 정말 아니 교통이 빠르려고 우리가 빠른 수단의 목적지 도착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걸어다니고 수영하고 다니면 되죠. 교통수단 왜 만듭니까? 부산에 걸어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나 철인 3종 경기 해가지고 출근하되 왜 서울 시민을 볼모로 이렇게 실험을 합니까? 아니 우리 시민들이 실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중교통은 안전에 직접적인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저는 무언가의 이권관계도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 선착장이 이제 부동산 개발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부동산 관련한 개발 이익이라던가 아니면 한강버스 운영에 관련한 어떠한 이권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건 그러니까 이게 이권이 있거든. 한강버스를 운영을 하려면 배가 여러 척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근데 저렇게 조그만 배를 만드는 업체는 또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그 배를 만드는 업체와의 무슨 연고 유착 관계가 없는지, 혹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유착은 없는지, 또는 이 회사가 혹시 오세훈 시장 혹은 그 친인척과 연관이 없는지 등 이 이권 부분을 충분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요. 당장 서울은 내일 아침에 영하로 떨어지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갑자기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강물도 얼잖아요. 저거 지금도 인양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쯤 인양한다고 그러는데 내일 강 얼어버리면 어찌 또 인양합니까? 지금 둥둥둥둥 떠 있어요. 세빛 둥둥섬 마냥 한강 버스가. 그 세빛 둥둥섬이 왜 세빛 둥둥섬이냐? 세금과 빚으로 둥둥 떠 있다고 그래서 세빛 둥둥섬인데 3살짜리 아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닌가요? 네. 그거 여름 되면은 못 내려가게 하려고 막 끈으로 묶고 쇠사슬로 묶고 왜냐면 둥 떠내려가 버리니까 여름철에 장마 오면은 그래 그러면 그것에도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한강만이 아니라 오세훈 씨는 이를테면 종묘 앞에도 뭐 건물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역 북부 개발 뭐 40층짜리 뭐 계속 부동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정부 입장과 달리 어떻게든 부채질을 해가지고 서울 부동산 값을 계속 올려보자 뭐 그래서 욕구를 한번 채워주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시장이 이게 재개발이 아니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을 계속 좀 띄워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배경에 건설사 같은 이른바 토건족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그 재개발 붐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 자체로 아마 부동산 폭등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벌써 한두 번 부동산 폭등을 일으키려고 일으켰죠, 했었죠. 사실. 네. 전체적으로 성공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후적으로 진압이 된 겁니다만 오세훈 시장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투표 성향을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100% 자기들이 이겼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싶은 게 아니겠느냐.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이것을 투표로 연결시키고 보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표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경제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은 뭐예요? 아니 그게 이제 6.25 참전 국가들의 어떤 그 돌을 갖다가 뭐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상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미국 돌. 아니 근데 저기가 어떻게 저 보면 감사의 정원이라는 자막 있는데 위에 보이는 L자 같은 의자 같은 거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뭐 표지석을 그 각 국가한테 받아가지고 저런 걸 만든다는 건데 저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빛의 혁명,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거기다 왜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까? 그리고 저 위치가 과거에 저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유가족들이 계시던 곳 바로 근처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게 어떻게 하필 저긴가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게 박근혜 정권 때 그 극우 단체들이 저 앞에서 저기 6.25 관련된 뭐 그 사진 전시회를 네, 지금도 그 건너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위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광화문은 국가 상징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 산을 세웠어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됐어요. 또 세종대왕도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세종대왕이 했던 게 뭐 워낙 하여튼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한국 전쟁에 외국 군대가 와서 좀 도와줬다, 뭐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하더라도 저게 이를테면 5,000년 역사, 이를테면 그 동안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가 한국을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일까요? 아, 그건 아니죠. 뭐 저기 어울리지도 않고 이제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극우 세력들이 출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저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보면은 정말 국내 최대 태극기 개항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아, 그건 자초됐죠. 예, 그거는 네. 이제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포기했는데 그 대신 저 뭐 이상한 상징 조형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고 다음 시장이 할지 말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지 마라.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네. 그렇죠.
지금 뭐 내년 6월이면은 지방선거인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네. 예, 본인이나 좀 성찰하시고 제발 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세훈만 손만 대면 다 망하잖아요. 하나라도 성공한 게 있습니까? 다 망했지. 한강 택시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걔도 망했고 지금 한강 버스 말하면 입 아프죠. 15번 사고 날 뻔했고 지금 뭐 저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본인이 유례적으로 서울시장 사선하는 동안에 제대로 된 치적이 없잖아요. 치적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밥 안 주려고 했던 거 그것 말고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마음이 급하고 본인의 꿈은 원대한데 한 건 없고 능력은 없고 할 수 있는 게 보여주는 거 저런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세금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제발 남은 임기 동안 가만히 생태탕 드시고 눈물 흘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저런 뭐 선거 운동이랄까 하여튼 뭐 가만히 안 있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문제 제기하고 나오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일단 뭐 김민석 총리가 선거에 출마하실 부분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네네. 선거용이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너무 오버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린다거나 때로는 법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지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총리 차원에서 당연히 제지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원래 총리의 기본적인 역할이 중앙부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사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총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총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오세훈과 김민석을 각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김민석이 아니라 오세훈을 키우기 위한 오세훈을 김민석급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언론 보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총리는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고 국민의 편에서 짚는 거다. 하여튼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 말씀처럼 오세훈 씨가 임기 끝나는 날까지 조용히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서울 시민이세요? 네, 서울 시민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밖에 안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네. 지금까지. 네, 여행 가고 이런 거 말고는 다 서울 사람. 네, 네. 네,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서울 사람이었던 분이 호소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씨. 네. 아니면 명태균 씨랑 토론이라도 하든가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심심하시면. 네, 심심하면 명태균도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알고 계시죠?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 해드리고요.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다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보셔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 016-7612-3303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로 거시면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하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바꾸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인터넷 성능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자랑하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험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되었습니다.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 시에는 최대 8만 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죠.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밤에 보내드렸던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정말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엄청 추워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따뜻한 말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부터요. 스픽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성남은 김지호 대변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성남 시민 여러분, 특히 김지호라는 세 글자 기억해 주시고요. 임세은 부대변인. 네, 저희 이제 대통령 7박 10일 일정으로 이제 외교 무대에 또 다시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건강 걱정. 네네. 네, 물론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님과 또 김혜경 여사님 건강 잘 챙기시기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 잘 가져오실 거라 믿고요. 우리들과 할 수 있는 건 응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대통령님 응원도 부탁드리지만 스픽스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임세은 식당 유튜브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용진 기자님. 작년 그 내란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되돌아보면은요, 어렵고 힘들 때 동지들이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체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번 겨울 역시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스픽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저희 장용진 TV에도 따뜻한 체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란 일어난 지 2주 후면 만 1년입니다. 1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시간이었고요. 우리 스픽스 구독자들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이었고 스픽스에 출연하는 여러 패널들이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엄청 춥답니다.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또 내일 아침도 춥다니까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